김지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9시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지만 결국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5일에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한 겁니다. 어제 9시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또 징계위 측이 건건히 맞섰습니다. 특히 기피 신청을 두고 윤 총장 측의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기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피 대상자가 기각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라는 윤 총장 측의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징계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5일에 다시 열리기로 됐습니다. 정직이냐 해임이냐를 전망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해임이라면 검찰총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고 정직이라면 정직 몇 개월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애초에 15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대통령은 새해벽두 출범을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국회의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야당 플러스 알파에 그쳤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중에서도 여당의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기권도 안 하고 사실상의 이 개정안법에 대해서 투표 행위 자체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로 비춰지는데요. 강성 지지자들이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추와 가깝고 평소 윤을 저격하고 징계위원 5명이 모두 다 친정부 성향이다라고 한국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한준 위원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순천고 동아대 법무검찰개혁위원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피력해 왔었던 인물이 위원장으로 지정된 것부터가 한국일보는 친정부 성향을 너무 띈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에서는 이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부 층에서는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코로나19 연일 700명에 가까운 환자 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환자 506명이 병실이 없어서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붕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컨테이너 병실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신혼, 참 요즘 신혼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1.1억 평균 빚에 쪼들린 신혼, 57%가 집 없고 43% 애를 안 낳는다. 결국은 집 문제. 집이 없는 신혼부부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신혼부부가 집은 늘었는데 집 사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의견 입력은 결제, 남북 회의록 삭제, 무죄 원심 파기, 대법이 대통령이 열람 후 보완 지시,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백종청, 조명균 두 사람은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용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차전. 2차전이 15일로 예정됐습니다. 1차전에선 결과를 못 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화두가 공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새해 벽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홉 시간 동안 징계위가 열렸는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인을 누구로 신청하느냐, 그리고 기피를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1차전이 다 소모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5일로 미뤄진 결론, 과연 그 결론이 달라질까라는 의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징계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징계위 회의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 측이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받았는지 어제 징계위부터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시 38분에 징계위가 시작, 11시 14분 윤 총장 측이 추 장관 징계 절차 진행은 절차 위반이다,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10분간 1차 정회한 징계위가 해당 주장, 첫 번째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거 절차 위반이다라는 거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11시 30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피 신청의 기여가 상실됐다,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두 번째로 주장을 합니다. 징계위가 2차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할 것이다. 오후 2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4명 중에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한다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을 합니다. 결국 윤 총장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모두 기각당한 겁니다. 4시 30분 법무부가 징계 사유를 진술했고 5시 30분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7시 59분 징계위가 종료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5일에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윤 총장 측에서 수차례 이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명단을 안 알려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들, 그리고 기피 신청까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모조리 다 기각됐군요. 그렇죠. 어제는 1차전으로 저희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징계 청구된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그 전에 사전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장으로 제척된 상황에서 과연 징계위 절차들을 진행한 게 옳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징계위를 10일 날 소집하고 한 것들이 맞느냐, 따라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는 이제 징계위에서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징계위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피 신청할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으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연기하자 얘기했는데 기일을 연기는 하진 않고 일단 정회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기피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 총장 측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상진 대검 반부패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기각됐고 얘기한 것처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이 4명이 남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까지 감찰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열람하거나 등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도 이제 징계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신경전이 치열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을 누구누구를 불러서 신문할 것이냐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윤 총장 측이 제시한 7명, 그리고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심재철 부장까지 8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하고 어제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그럼 회의를 다음에 언제 할 거냐 이걸 두고도 징계위에서는 바로 오늘 하자, 그러니까 내일 하자,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방어권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닷새 뒤인 15일 열기로 하고 어제는 일단 종료가 됐고, 결국은 15일 2차 전에서 본격적으로 징계 청구된 비위 혐의에 대해서 증인들 신문과 그다음 윤 총장 측 주장 등을 들어서 결국은 15일 날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하고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15일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 공방 끝 15일로 어제 징계위 막바지 다음 징계위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 먼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내일 바로 하자. 어제 기준으로 오늘 하자 이거죠. 그러자 오늘 감찰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놓고 내일 열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윤 총장 측이 항의를 했다. 그러자 15일에 그럼 하자라고 양측이 합의를 봤다라고 15일 결정됐다는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자, 여기도 뭐 좀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징계위 측과 윤 총장 측의 날짜, 다음 날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양측에 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하자라는 징계위원장 측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니 열람 등사 지금 해놓고 어떻게 당장 내일 할 수 있느냐 미뤄라라고 요청했던 윤 총장 측의 어떤 전략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사실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요. 뭐 기피 그다음에 뭐 기일 변경부터 시작해서 증인 채택 어제는 주로 이제 절차에 관한 것이 주로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나게 양측에 머리수 싸움이었다고 봐요. 아, 그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기피 신청하고 뭐 그랬을 것 같지만 법무부나 이제 징계위 측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오고 왔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징계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갖고도 짜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는 뭐 추후에만 말씀드리고 일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어제 하루에 징계를 끝나는 게 아마 법무부 측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끝내버리면 뭐 사실 비유사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체적인 어떠한 비유사실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고 거기에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어제 하루는 절차에 관한 것만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절차에 관한 것도 뭐 한 10분에 딱 끝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내보내고 위원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볼 수 있고 근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볼 때는 외부 인사로 들어오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끝내야겠다. 왜냐면 사실은 저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법무부는 좀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언론을 계속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로 끝냈으면 하는 게 법무부의 바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못했고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측에서도 어떤 전략이 상당히 잘 세워서 어제로 끝내지 않고 이제 15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15일날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이제 15일도 사실은 증인만 8명이잖아요. 예. 그럼 8명 증인 신문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또 토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윤 총장 측의 진술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증인도 다 참석을 하느냐? 만약 일부가 참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꼭 내세울 증인이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증인은 채택을 했기 때문에 한 길 정도 더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이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둔 공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선 공정해야 한다라는 게 세간의 인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 가장 큰 쟁점이자 중요한 장면은 이 징계위원들이 공정한 사람들이냐와 관련된 양측의 공방이 어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 측에서는 윤 총장의 그 같은 생각이 틀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정족수 겨우 채운 징계위 7명 중에 4명만 표결하게 된다. 당영직 위원 추미애 장관 참석 불가. 이영구 법무부 차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인물이에요. 이용구 차관은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용구 차관은 징계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 2명은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고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 회피를 하며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위원을 보면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위원장 대행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는 이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표결 참여 두 분 하게 됐고요.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스스로가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우리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에서 이 본격적인 공정과 관련된 논쟁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4명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피 신청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요. 징계위 참석해 있는 인물 5명 중에 핵심적인 인물 1명,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기피 신청 기각하는 절차에 참여를 해놓고 본인이 나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검찰국장이 만약에 애당초부터 이 기피 신청을 통해 본인이 회피를 했다면은 사실상 지금 있게 되는 4명의 기각 여부들이 결정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아주 좀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하겠다는 핵심적인 사유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하게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하나도 기피 신청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재판부 문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같이 이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인데 예.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윤 총장 징계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참 정당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징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다 비공개로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자님들의 이 취재 시력을 보면 정말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당내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절대로 이 얘기는 나가지 않을 거야라고 다 얘기를 해도 정말 귀신같이 모든 내용들이 토시 하나 때리지 않고 그대로 다 외부의 취재진에 따라서 보도가 됩니다. 예. 저 안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되고 있어도 아마 많은 언론들의 취재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건데 이쯤 되면 차라리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하고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 국회로 넘어와서 윤 총장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국정조사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묻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세간의 우려와 불식을 씻어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는 저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좀 편향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돌직구쇼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결정이 안 되고 충분하게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장될 거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제 결정된다고 예언하던데 제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선 징계위원회가 법무부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윤 총장 측이 그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자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회의 내용 공개할 수 없고 명단 공개할 수 없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의 권한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무부도 징계위원회도 나중에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윤 총장 측이 요구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결론은 안 나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 총장 측에서 자꾸 이렇게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티끌까지 모아서 꼬투리를 잡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우선 첫째는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징계위원회 자체를 불법화, 무력화, 안 열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미 그것은 실패했고 열린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리고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하려는 우호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제가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적 어떤 정당성을 미리 갖춰 놓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뭐 제기하는 거 당연히 법무부나 징계위원회는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양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대행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징계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 변호사들 의견 진술을 듣고 그런 증인 채택하고 그랬죠. 앞으로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거 계시는지? 피청구인 절차를 잘 보장해가지고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국장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권도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실처 입장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피하면서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다는 말을 회피한 것은 절차적으로 이건 부적하다.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이나 의결 정족수의 규정, 제한 규정을 정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 징계위 과정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들으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중간중간에 성공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총장님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어쨌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시는 당부가 기본 입장이십니다. 다음 기일에 뭐 전격적으로 총장님이 출석을 하신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또 총장님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전화인들이 말씀드리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것은 스스로 회피를 한 심재철 국장이 기각을 하는 것을 결정해 두고 회피를 한 것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양측의 이야기 들었는데 윤 총장 측의 기피권이 기각된 이유가 기피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징계위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아침에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또 자료를 한번 냈는데 전체 다를 가지고 기피권 남용이다 하는 게 아니라 기피권을 3번 신청했다는 겁니다. 1명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묶어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부 인사 2명에 대해서 정한준 교수, 안진 교수 2명 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 뭐 기피권 남용했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3명을 동시에 이제 기피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기각이 되든 아니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든 하는 건데 3명을 동시에 하면 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만드는 건 이제 기피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징계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전 절차를 두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징계위원 면면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라. 이게 추미애 장관에게 이번 징계위 관련 내린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인데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 특히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이 담보돼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이러면서 어제 상당 시간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양쪽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정해졌다. 그리고 15일에 본건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이 선수들은 결정이 됐다. 이거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15일에 이 본안을 두고 다툴 때에 증인들이 무더기로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진 기피 선택을 한 심재철 징계위원이 이번에는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에서는 아니 이미 표결에도 함께한 징계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르냐. 징계위도 하고 증인도 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심재철 국장 이야기할 때 저희가 좀 다뤄보겠고요. 채택된 증인들을 보면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짐 울산지검 형사 2부장 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도 추가가 돼서 채택이 됐습니다. 무더기 증인.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이 죄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라며 이른바 폭로를 한 인물이고요. 증인 참여 시 윤 총장 징계 절차 부당성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지만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안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기 싫어도 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징계위원회는 이제 재판과 달라서요. 이제 강제로 뭐 구인해서 이제 증인신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징계위원회에. 그래서 그런데 아마 증인을 징계위에서 저렇게 8명 채택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손준상, 박영진, 류혁 이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나오겠다고 또 의사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친정부 성향의 어떤 검사라고 볼 수 있는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이 과연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채택은 했어요. 채택을 했는데 모양새는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증인을 다 들어주는 모양새는 맞는데 예. 그 아까 말씀드린 현직에 있는 검사 3명 특히 이제 친정부 성향이 나오는데 뭐 친정부 성향이라는 게 표현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검찰 개혁에 손을 들어줬던 검사 3명이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그렇죠. 형식적으로 채택을 해줬지만 나올지 여부는 좀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채택은 우리는 해줬다. 근데 본인들이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날 또 안 나오면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신문을 하겠다. 그러면 기일이 또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무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징계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묘하게 보면 말이죠. 지금 8명 증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머릿수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물론 7명을 신청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명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약간 유리하게 증언할 사람이 4명이고 불리하게 증언할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대4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부른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가장 저 중에서 손준성, 박영진, 류혁 이 증인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럼 나머지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심재철 검찰국장이 있는데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을 채택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은 뭔가 서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런 수상. 게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 제가 어제 결론이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법무부는 어제로 징계 결과를 끝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에 15일에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중징계나 경징계냐, 윤 총장 해임 땐 소송 전, 해임 면직 처분 시, 윤 총장 측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문 대통령 후임 총장 지명하고 법원 해임 처분 정지 인용 시에는 이게 복잡해져요, 상황이. 총장과 총장 후보자가 상존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다 시나리오예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정직 처분 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정직 6개월이 내려지면 사실상 면직입니다. 임기 말까지는 식물총장.
원전 의혹 등 주요 수사 보고받을 수도 없고 지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해임이 낫냐 정직이 낫냐 징계를 내린 입장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이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대응도 좀 다를 겁니다. 본격적인 논란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세진 편향시비. 일단 징계위원들이 과연 이거 중립적인 인물들이냐라는 논란이 어제 오늘 거셉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민변 출신으로서 평소 윤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인물이다. 현 정권의 법무검찰개혁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고,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정한중 교수와 함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영구 법무부 차관은 논란이 됐었던 앞서 원전 수사 배궁규 전 장관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가 된다.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은 판사 사찰 문건 유출 과정에 관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여자 당사자가 과연 그 건을 심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한중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교수의 과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정관예우라는 이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다른 조직은 그러네요. 법원이나 경찰 이런 분들 퇴직할 때 그렇게 뉴스 안 나옵니다. 검사들 퇴직할 때 왜 저렇게 뉴스 후배들을 칭찬하고 막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벌 때가 됐구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정한중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건데 일단 어떤 장소에서 저 의견을 밝힌 겁니까?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관련했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황운하 의원이 주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저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또 붙였냐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원전 수사의 변호인을 맡았다 등등의 문제로 어떤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니까 이용구 차관이 원래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맡지 못하면 당연히 차관이 맡는 건데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는 것도 공정성의 어떤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겁니다. 그러나 선택한 게 지금 추미애 장관 선택한 게 정한중 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교수가 민변에 참여했고 2012년도에 민주당 당적이 있었고 그런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 찬성을 했고, 최근에는 조국 부부 수사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기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자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정 교수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직접 정 교수가 외부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그것이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징계 사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다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옹호했다거나 조국 부부 수사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징계 사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용구 차관을 배제하는 징계위원장을 시키지 않는 게 공정성 방안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징계 청구 사안에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을 징계위원장 안 치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서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내용인데 추 장관의 답변이 저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주문했던 공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수현 전 대변인, 이재명 기자의 지적은 예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미 본인의 생각과 이 건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언행불이치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순서를 바꾸고 저한테 질문을 바로 하십니까? 김병민 의원하고 저 무슨 상대? 당황스럽게. 깊이 신청하십시오. 예, 우리 이재명 기자 조목조목 타당한 지적입니다.
뭐 그런 비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혹시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기자 말씀 인정해놓고 제 입장에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민 앞에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과연 지금 중립적이고 공정합니까? 자, 김봉현 씨 이야기를 한번 갑자기 해볼게요. 자, 검사 술접대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99% 거짓이라고 해도 1%의 진실이 있다면 검찰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술 접대가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100만 원 김영란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제보자인 김봉현을 접대를 한 사람인 김봉현을 접대 받은 사람 머릿수에 넣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검사 2명은 96만 원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만 기소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이 기소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검찰이 술접대 받고 또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정합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만 주장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분명히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기자의 분석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이 정작 더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검찰이 국민 앞에 공정하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회피를 했는데요. 회피하기 전에 윤 총장 측이 요청했던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다 결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또 증인으로 나온다. 1인 몇 억입니까? 그럼. 자, 심재철 징계위 자진회피 꼼수. 어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의결 위한 최소 정족수가 3명이었는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관련돼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정족수 3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나는 징계위원으로 역할을 맡지 않겠다라고 회피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징계위원으로 회피할 거였으면 애초에 회피를 했다라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은 결과적으로 기각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윤 총장 측의 항의가 있는 거고요. 투표 전 회피 신청에 쓰인 정족수가 믿어집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절차를 농단했다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 따르면 대법의 판례마저 무시한 거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이 기피 대상 위원은 기피 결정 못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 그 자체로 무효하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후 김광삼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겠고 일단은 야당에서 이 문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국은 답정너라고 얘기하듯이 윤 총장 찍어내기 다 결론 정해놓고 그 절차적 과정들을 밟고 있는 수순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중징계에 대한 해임이든 6개월 정직이든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와 관련된 법적 소송 분쟁 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점들을 찝게 되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회피해야 될 당사자라면 진즉에 회피해서 나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나와 있는 위원들 중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충분하게 이거 문제 없다고 기각 결정 다 내려놓고 나서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저는 나갈게요라고 나가는 것이 이건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학생들의 학급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앞서 1인 몇억입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안 걸려있는 내용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에 관련돼 있는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된 절차상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가게 되는데 압수수색에 나가 있는 검사가 법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이건 앞으로 수사의 대상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일단은 참석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더 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국민을 향한 불신들 충분하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검찰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내 편을 지키고 남의 편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인사들마저도 등을 돌리면서 야 차마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되는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는 게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향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끝끝내 막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그동안 집권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왔던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는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는 징계위원으로서 회피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그런데 잠깐만요. 윤 총장 측이 저거 기피 신청한 거 기각만 해놓고 빠질게요 라고 한 사람이 됐어요. 어제 하이라이트는요. 이겁니까? 심재철 검찰국장이에요. 이겁니까? 거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징계위원이 원래는 7명이어야 돼요. 5명 구성됐잖아요. 근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7명도 못 채웠을까라는 제가 의아심이 좀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 이제 5명 했단 말이에요. 5명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 공정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중립적 인사가 한두 명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의 면면을 보면 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법무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7명을 일단 채우기 힘들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립적 인사가 한두 명으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징계위원이랄지 아니면 정부위원회도 들어갑니다만은 그중에 한 명이 목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계속 늘어집니다. 왜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 측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들어보고 가야지 않느냐. 계속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으면 이건 뭐 하세요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좀 맞는 사람을 추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검사 2명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면 기피 신청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적순을 채웠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법무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아까부터 개인적 견해였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심재철 검찰국장에 들어가면 징계 결과 나온 다음에 이건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승소할 수 없어요. 그래요? 특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신고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치명적으로 법무부의 징계의 결정에 아주 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총장에 대한 그 비위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검사장급 이상을 징계위원회에 넣어야 하는데 넣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4명만 가지고는 사실은 또 윤석열 총장에서 기피 신청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일단 정적수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나 일반적 위원회에서 회피는요. 징계위원회 결정이 딱 되면 그 전에 징계위원회 회의 전에 내가 회피를 하든지 출석하기 전에 그러면 출석해서 회피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 자체도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랄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까지 다 해놓고 회피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전에 회피를 해버리면 기피 의결 정적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피까지는 들어가고 기피가 끝난 다음에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그러면 심재철 검찰국장은
회피가 아예 해버렸으면 징계위원회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인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피 신청에는 관여했잖아요. 예. 이미 징계위원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징계위원이 증인으로 나옵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시간대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딱 하고 있는데 속보로 뜨는 거예요.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딱 나와서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서 했구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회피를 본인이 한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철회합니까 그 말은? 근데 방송 끝나고 과정을 쭉 보니까 이건 그런 의도였나? 예. 그런데 제가 약간 회의가 들었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길게 드리고요. 말씀하셔서 짧게 한마디 한번 붙일게요. 예. 김광삼 변호사님이 저는 평소에 제 편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중립적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기왕에 이제 이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하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 위원회 명단을 사전 사후에다 공개할 수 없게 이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는 아닙니다. 아닌데 언론이 이 심사 징계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바로 받아서 특종처럼 공개를 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적어도 법무부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밖으로 특정 언론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언론사가 그걸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어떤 편향성 논란, 시비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의 이 절차적 문제는 왜 안 따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1인 5역 심재철 국장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라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표현하는데 1인 5역 이쯤 되면 키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판사 역할을 소위했다. 오늘 15일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증인으로 하는 또 증인 역할을 한다. 판사가 증인까지. 그리고 징계 사유 핵심 사안인 판사문건 법무부에 제보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서 제보자 역할을 또 했고 법무부를 실무 지휘하는 고소인과 또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도대체 혼자 몇 역을 하느냐라고 세봤습니다. 이진민 기자. 5역이더군요. 1인 5역.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게 결국 심재철 검찰국장이죠. 실제 어떻게 보면 지난달 24일 날 아주 긴급하게 오후 6시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하면서 핵심 사안이 바로 판사 성향 문건인데 그 문건 자체를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이 당시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으면서 그때 윤 총장이 보고받은 거를 반부패 강력부에 보내라. 당시 부장이 이제 심재철 지금 현재 검찰국장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문건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본인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그걸 밑으로 내리지 마라. 본인이 화를 내면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냐 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심각함과 그리고 긴급함을 느꼈던 문건 자체를 입수해서 그리고 나중에 수사를 했까지 했죠. 그 자체를 이제 전부 다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심재철 검찰국장의 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번 징계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윤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들어오면 기피 신청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계위원회를 일단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기피 신청까지 어떤 절차적 문제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본인은 빠졌는데 저는 본인이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왜 직권으로 유일하게 증인을 채택한 사람이 지금 심재철 국장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느낌, 저도 이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아까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7명 중에 4명은 매우 윤 총장이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욕 감찰관이라든지 뉴욕 감찰관도 이 감찰 절차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정화 검사도 대검 감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판사 성향 문건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이 보고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 증언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진 부장검사나 손준성 담당관도
그러니까 박영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신라된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전혀 그런 바 없다. 본인이 직접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어떤 외압이라든지 감찰 방해가 없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손준성 담당관도 역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할 게 확실한 사람들은 모두 윤 총장한테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한동수,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증언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또다시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공정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징계 청구를 가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징계위의 절차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그 징계를 위해서 증인을 나서고 과연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통령이 주문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부합하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가 열리던 당일 밤에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절친의 빈소에 조문을 간 거죠. 어제 윤 총장 퇴근 후 꼭 가야 하는 자리라며 혼자 갔다. 40년 친구인 윤모 변호사 갑작스러운 사고사 연락을 받고 참모를 대동 않고 홀로 조문을 했다. 당시 방문한 사람들의 전원에 따르면 마스크 사이로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다. 1시간가량 머물렀다라고 해요. 40년 절친이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숨진 윤모 변호사는 윤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두 사람과 함께 대학을 다닌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세월만 40년이 넘는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회면에서 뜨겁게 달궜던 사건 기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벽으로 돌진을 해서 보조석에 앉아 있었던 운전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대리운전을 했던 운전사는 살아남았고요. 그런데 사망한 이 테슬라 운전사가 바로 윤 총장의 지인이었습니다. 윤 총장 40년 친구 사고사 테슬라 벽으로 돌진 사고. 그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테슬라 1억대 모델 X 지하주차장 70m 들어간 후 속도 내며 갑자기 벽에 충돌 직후 불길이 올랐어요. 1시간을 타올랐다. 차주 윤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윤 총장과 40년 절친, 대리기사 경비원 등 2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면 급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6분 만에 119 도착했지만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모델이에요. 조수석 문을 못 열었다. 사고 테슬라 차량 외부 문 손잡이가 없다. 전력 공급이 끊길 시에는 밖에서 열 수가 없다. 소방관들은 사고 25분 후에 트렁크를 통해서 윤모 씨를 구출했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주차장에서의 불길에 쌓인 테슬라 차량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죽음, 윤 총장의 빈소에 대한 방문, 테슬라 차량에 대한 어떤 위험성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던 두 개의 뉴스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차장 화재와 관련된 경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리운전 기사님은 현장에서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국가서에서 공식적으로 분석해서 조만간에 치료 끝나고 그때 부를 겁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데 이 플레임이 아마 틀어지면서 화재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김변 박사님, 이 테슬라 사고 소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했는데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의 40년 절친이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측근도 대동하지 않고 참모들 없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용히 소주잔에 기울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사서 구매해서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사고가 난 차량은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요.
이게 그 기술적으로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전기에 대한 이 공급이 끊기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상황도 또 이제 처음 알게 됐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구출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결국 여기에 대한 그 윤모 변호사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많은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대리운전을 했던 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급발진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테슬라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까지 결부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바라보건대는 40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함께 지냈던 절친이 어느 날 갑자기 황망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했던 사건 앞에 놓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본인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간단치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윤석열 총장 앞으로 있게 되는 징계위원회 뒤에 대한 절차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본인들에 대한 소명 절차 잘 또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제는 또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를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찬성 187인, 반대 99인, 집권 1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인원수를 앞세워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보시죠. 찬성 187, 반대 99, 기권 하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절차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로써 본회의 시작 16분 만에 일사천리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활짝 웃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스크가 가려졌기 때문에 눈 밑에는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으나, 자, 확실히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연일 강조를 해왔었던 여당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축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은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 차 있지만은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야당은 반발하고 분노하고 여당은 자축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당 소속이지만 홀로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돌직구시조 출신인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기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본인의 소신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조홍천 의원에게 비난의 댓글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어제 조홍천 의원의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자, 조홍천 의원이 출석은 했는데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름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조홍천 의원이 앉아있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 다른 사람 환호하고 있지만 혼자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 자, 박수를 치고 웃고 주먹 인사를 하지만 조홍천 의원은 자, 주변의 그 분위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홀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조홍천 의원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부분에서 좀 투표를 안 하신 결정이 맞는지. 그동안의 일정을 보면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부터 비판 많이 쏟아내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예상하시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거에 반대를 하시는 걸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작년에 연동형 비례 그리고 선거법 바꿨다가 나중에 참여하는 걸로 또 다시 입장 바꿨잖아요. 그때도 난 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비토권을 조홍천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따라 당 떠나라.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면 탈당을 하라. 사퇴하라. 당신 같은 의원 필요 없다. 조홍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다시 뭐 식당을 차려라라는 인신공격성의 비난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거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조홍천 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기권도 안 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권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제 기권 투표를 하지 않은 거지만 결국은 기권을 했다. 그 얘기는 지금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본 거겠죠. 아마 뭐 이제 그 내용면이 컸겠죠. 내용상 어쨌든 공수처라는 게 지금 글쎄요, 여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면 권력기관은 어느 권력기관이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공수처 자체는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견제권으로 사용했던 게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가 이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추천하는데 거기에 여당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던 건데 야당 의원 2명이 그렇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갖는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그 조문을 빼버리면서 이제 개정안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공수처 자체를 그러면 아무도 이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 동의할 수 없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대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설에서 거대 여권이 결국은 공수처를 얻고 민심을 잃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 가장 민주주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기권을 했던 정혜영 정의당 의원의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수처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법사위에서 기습 상정이 이루어지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여야 간사 간의 의안 협의도 없이 그냥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버리고 그리고 야당이 분명히 반대 토론하겠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이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견제와 균형이나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런 법안으로 만든 공수처법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홍천 의원도 동의하기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권표를 사실상 기권의 의사를 내던진 조홍천 의원과 기권표를 누른 의원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당론과 무관하게 동의할 수 없다라며 기권 표결을 한 사람이 장혜영 의원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라며 민주당과 또 표결에 찬성한 정의당 당론을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장혜영, 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의 장혜영과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2명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공수처를 얻고 민심을 잃었다고 했는데 공수처를 얻고 민주주의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 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결국 당론과는 다른 상태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은 기권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렇게 몇몇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리는 국회의원 한 명을 뽑으라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계속 떠오릅니다. 87년생이더라고요. 과거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나는 87년생인데 87년도 서울의 봄, 그 당시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가져왔던 운동권 선배들을 향한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고 무겁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그런 여론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반짝일 뿐 장혜영 의원이 외치고 있는 그런 이 외침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본 지점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공수처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향해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도구로서 쓰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방식을 위배한 채로 일당 독재 형식의
일방적 처리 과정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 개혁적인 법안과 그 개혁적인 공수처 출범 이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충분하게 상대에 대한 설득과 여기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위배했던 게 사실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하고 싶었던 외침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보면 김남국 의원이 또 정의당에 대한 대변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최소한 과거에 함께 손을 맞잡았던 진보정당인 이 정의당마저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태가 어디서부터 촉발됐는지 저는 좀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이 면담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대통령의 면담,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앞서서 두 분은 공수처를 얻고 민심을 잃었다, 공수처를 얻고 민주주의를 잃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당장은 그 야당에서 섭섭하셔서 그렇게 혹평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어떤 중간 디딤돌은 되지 않겠냐라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공수처의 출범에 대해서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당의 대통령 후보 이해창 후보께서도 노무현 후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에 출마하셨을 때도 공수처를 가지고 수년간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찬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2016년 그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지금 정진석 의원께서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려다가 역풍이 불자 그것을 취소합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정에서 조금씩 국민의힘에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그 비토권을 분명히 보장했는데 그 잘 차려진 밥상을 왜 스스로 받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고생스러운 과정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그런 안을 협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해서 더 좋은 공수처를 만들고 더 좋은 공수처장을 뽑는 것이 검찰 개혁으로 손잡고 함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기자님 아까 이 공수처가 견제 기능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해 계셨는데 공수처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은 무소불위의 기소권이 아니라 단 6명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3급 이상 경무관의 경찰관 이렇게 해서 이런 권력기관에 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왜 공수처가 견제 장치가 없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는 출범했습니다. 더 좋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해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바꿔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형식 따지지 말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격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해서 국회의원들끼리 해야 할 국회의 시간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기승전 대통령, 이 바꿔야 합니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거를 왜 대통령이 결심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답답한 건 알지만 국회의 시간에 국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가시화됐습니다. 세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되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가 윤석열,
공수처장 정부 여권 뜻대로 선출 가능, 판사 출신 김진욱 전 현정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권력비리 수사 막강 권력, 검경 수사 이첩 요구까지 가능해진다. 원전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들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윤 총장이 공수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총장과 배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장모 측근 의혹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광선 변호사님, 공수처를 만들어서 설마 그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까지 딱 지명한다면 뭐랄까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야당도 공수처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범여권인 최강욱 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가 이렇게 딱 의견이 일치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 자체에 사실은 이제 비토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공수처랄지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론자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지만. 근데 공수처법에 찬성한 이유가 뭐였냐면 공수처장의 공정성, 중립성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비토권이 없어져서 공수처장이 과연 정책 중립성, 독립성 인사로 임명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좀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원지가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이 됐잖아요. 이 야당은 제가 볼 때는 그때 참여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조항이 안 좋은 조항은 다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좀 양보를 했어야 한다 보는데, 공수처장의 수사 1호 대상, 공수처에, 그건 윤석열 총장 되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1호로 수사를 하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수처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그럼 오히려 여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권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뭐 공이나 과가 있든 어떻든 간에 1호 대상으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윤석열 총장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여권에 엄청 역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권도 그걸 모르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자축하는 여당의 분위기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은 공수처법 표결 전의 일이었다는 것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플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 소식과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소식도 윤곽금 전 대구 고검장의 구속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연일 600명대, 7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689명이 발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 의미를 넘어서서 7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고요. 무서운 건 무증상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증상이 없지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조용한 감염, 이런 거죠. 3만 명 넘은 지 19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백신 문제, 백신 효용 문제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오늘도 689명, 지금 연일 7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열흘 넘게 500명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최대 수위까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리두기의 효과가 이제 사실상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무엇보다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이 엄청 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선별진료소 한 150곳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게 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것도 더 이상 거리두기만으로는 확진세를 꺾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군경 한 800명 정도를 동원해서 역학조사에 투입하겠다 이런 조치들도 지금의 우리가 흔히 K 방역으로 말하는 현재 확산세를 꺾기 힘든 상황에 좀 왔다
이렇게 정부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도 확진자가 꺾이지 않는다면 과연 다음 조치는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거고 특히 겨울이 되면서 실내 활동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백신의 도입이 불투명하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일단 방역당국과 정부는 지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뉴욕타임스 등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내 미국 FDA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검사 체계는 이제 미국과는 조금 다르고 또 승인체도 다릅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도입이라든가 생산이 지체될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악플인데요.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윤곽금 전 대구 고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곽금 전 대구 고검장, 지난해 우리은행 라임 펀드 판매 중단에 로비 명목 라임 측으로부터 2억 원 상당 자금 수수 혐의인데요. 남부지법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김봉현 회장 의혹 제기했는데 보신 적도 없는 사람인 거 맞나요? 김봉현 회장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김건삼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전 고검장 얘기에 의하면 법률 자문료로 2억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우리은행 라임 펀드 이제 판매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련해서 성사를 시켜주면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 돈을 받게 되면 사실은 범죄 혐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로펌이나 뭐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로펌이나 이제 변호사도 있죠. 마치 그 돈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료 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약간의 탈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만 법률 자문료지 실제로는 뭐 배임 수재랄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곽근 고검장은 로펌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불법 자금을 단지 법률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마 영장을 좀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 법률 자문료가 뭐 건마다 다르겠지만 2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까?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몇백, 몇천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회사고 대기업이고 그러면 그냥 자문료가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딜을 한다랄지 성사를 시켜주면 거기다 이제 성공적인 의미에서 2억, 뭐 5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변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단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에 의해서 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2억은 엄청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2억 자체가 정당한 법률 자문료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영장 심사 전담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기피 대상자들의 셀프 기각과 관련된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사말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